네, 오늘 이제 근로자의 날로 네. 증시는 휴장이고 그래도 뭐 뉴욕 증시는 간밤에 또 계속 열렸는데 네. 나스닥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2% 넘게 떨어졌고 다우지수도 장중에 500포인트, 570포인트 떨어졌죠. 네, 그러네요. 벌써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네요. 4월을 다 마무리했고, 자 이제 남은 시장 상승 여력 한번 점검해보고 또 뭐 예. 포트폴리오 전략도 짜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어제 뉴욕장이나 유럽장 흐름 또 금리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뭐 우리 투자분들이 편안한 휴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 한번 그러게요. 우리 자, 또 유안타 유안타 증권의 유동 본부장님하고 네. 또 멘탈 잡으시죠. 네, 네. 유안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또 오늘 휴일에 쉬셔야 되는 나와주셨어요. 날인데. 아닙니다. 네. 네. 심지어 여기 상암동에 커피숍도 안 열었더라고요. 아, 네. 지금 뭐 열심히 멍멍하게 방송 중입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커피를 구했지요. 네. 간밤 아니, 뉴욕 증시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특히 뭐 다우지수는 보니까 2022년 9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었고 네. 나스닥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여기 퍼센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2% 나스닥 빠졌습니다.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까 보시면은 이제 연초에 FOMC가 어떤 예상을 했었다.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1.25%에서 네. 1.5%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50bp만 인하한다 이렇게 바뀌어 있죠. 네네. 네. 그 바뀌었던 이유가 뭐냐? 당연하죠. 인플레이션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3월 달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다. 그러면 한 달은 모르겠죠. 2달 연속으로 높게 나오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리는 것은 안 좋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지금 보시면 이제 언제 금리를 내려줄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뭐 6월, 7월 정도의 금리를 한번 내려주고 연말까지 최대 0.75, 적게는 0.5% 정도 내려줄 거라고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의 시각이 변한 건 없어요. 아, 그러면 본부장님은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희는 6월 달일 수도 있고 7월 달일 수도 달일 있다 수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을 좀 하고 싶어 할 테니까 네네. 7월 31일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3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금리 안 내려주는 거 아니야?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적게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바뀌었죠. 예. 많이 내려줄 거에서. 네. 그렇지만 7월 달까지는 3개월 정도 또 남아 있죠. 무슨 얘기냐면 3번의 숫자를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 5, 6월 달의 숫자를 보게 될 거죠. 그러면 4, 5, 6월 달의 숫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상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낮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서부터 제법 큰 폭의 상승장이 올해 하반기에 만들어질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셀린 메이 전략보다는 메이까지, 그러니까 즉 5월 말까지 4월, 5월 달에 분할 매수 전략. 그래서 저희가 한 10차례 나눠서 네네. 매주 빠지는 날마다 10분의 예. 1씩 투자를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지난 뭐 한 달 좀 넘게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왜 시장의 변동성이 자꾸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죠?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오고 경제 성장률은 안 나온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돌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지난주 초반에는 좀 빠지는 모습, 좀 네. 제법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목요일까지도 변동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선 그 근원 PC 인플레이션이라는 숫자가 1사분기 숫자가 발표가 됐어요. 지금 또 어저께 보시면은 고용 비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1사분기 숫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뭉텅거리로 1분기만 딱 놓고 보면은 큰일 난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왜냐하면 저기에 나와 있듯이 3.7%, 작년 4, 4분기가 2.0인데 3.7? 예. 이거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근원 PC가 미 연준이 보고 있는 지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걸 보고 있으면 금리 못 내려주죠. 네. 3.7이니까 한 2% 정도의 버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5.5% 금리는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걱정을 하게 됐던 부분이 뭐냐면 GDP 성장률이 1, 4분기 발표가 됐죠. 네. 다들 3, 4분기, 4, 4분기 GDP 성장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게 나왔었어요. 네. 예상보다. 예.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올랐죠. 보시면 4.9, 3.4. 그리고 1분기가 그 GDP 나우, 그러니까 아틀란타 연준에서 나왔던 숫자가 저속보치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숫자였었냐면 2.9%였습니다. 네네. 근데 숫자가 1.6이 나와버렸어요. 1%포인트나 더 낮게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 계속해서 지금 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미 연준은 금리를 못 내려주고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큰 위기가 닥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변동성을 일으킵니다. 똑같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FOMC 미팅이 오늘 밤에 있는데 그 전에 발표된 내용이 고용 비용 지표인데 네. 그 고용 비용 지표가 원래 예상은 1% 전분기 대비 상승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1.2%가 나왔어요. 네.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1.0 곱하기 4 하면 4%고 1.2 곱하기 4 하면 5%니까요. 그러네요. 1%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보면서 또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그거는 정말 너무 계절적인 요소를 가지고 너무 말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어쨌든 지난 7월까지 예. 작년 7월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렸었죠. 우리 막 방송할 때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다가 갑자기 뭐가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연초 들어서 연말까지 1.25에서 1.5% 내린다? 이거는 갑자기 네. 예, 빅스텝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금리를 매번 만날 때마다 내린다. 이거 전망이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 네네. 예,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이제 천천히 내려주는 사이클. 그러니까 7월에 마지막 올렸고요. 그리고 내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아무리 빨라도 저희는 6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했고요. 예. 보통 한 8개월, 뭐 길게 보면 12개월 뒤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이 작년에 처음 마지막으로 올린 거니까 그 이후로 7월 달 12개월 안에는 내려줄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는 거고요. 물론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내려주려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줘야죠. 네. 왜냐하면 미 연준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2021년, 2022년까지만 보더라 하더라도 금리를 왜 이렇게 안 올렸냐? 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왜 이렇게 뒷북을 치냐? 예, 왜 이제 와서 올리느냐? 그리고 너무 빨리 올렸다, 또 너무 많이 올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계속 코멘트가 자꾸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한 금리를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별로 좋지가 않겠죠. 예, 이미지에 네. 있어서도 물론 미 연준은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기관인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한번 틀렸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려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빨리 내릴 수도 네네.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숫자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금요일 날 그러면 왜 시장이 급반등을 했고 또 지금은 또 왜 빠졌느냐 네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계속 자꾸 일희일비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서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은 아까 보여드렸던 PC 인플레이션 1, 4분기 숫자가 네. 발표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가 나왔냐면 3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요? 예. 3월 숫자를 보시면은 이제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2.6%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2.8%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전날 본 게 3.7인데 예. 2.8이 나왔단 말이죠. 즉 3% 미만의 숫자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는 높았어요. 네. 2.6%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7%만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폭이 아주 큰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 1, 4분기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원래 예상이 3.4였는데 3.7이 나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들 금요일 날 확인했던 거는 예. 그래도 여전히 3% 미치네. 예. 그죠? 물가가 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10년 국채 금리가 움직였냐면 네. 빠졌었어요. 예. 예. 4.8%까지 올라갔던 것이 4.6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그럼 왜 어제는 또 빠졌냐? 그러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고용비용지수. 고용비용지수. 이게 예상보다 연간 환산으로 계산했을 때 네. 1%포인트나 더 높게 나왔단 말이죠. 예상치는 1%였는데 1.2% 2.2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4를 네. 하면 예상치는 4%였는데 네네. 실제는 5%가 나온 거죠. 네네. 그러니까 더 높게 나왔으니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못 내려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10년 국채 금리가 예.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4.7%까지 찍었다가 또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1, 4분기 전체로 보시면은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고점으로 계산하시면 S&P 500이 자그마치 3개월 만에 10% 올랐었고 그 전 두 달로 보시면은 14%나 올랐었기 네. 때문에 5개월 만에 5, 6개월 만에 25% 이상 오르면 정말 많이 오른 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제 쉬어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야? 또 미 연준의 금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막 기대해 오고 있는 이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는 AI는 좀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렇게 빨리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한 달이 지났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가면은 한 달, 일주일 더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예측했던 거는 그래도 4월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발표되는 시기인 5월 15일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 대해서 미리 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객이 찾아오잖아요. 예. 워낙 1, 2, 3월에 수익률이 좋아서 우리한테 돈을 맡기겠다고 찾아오시면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최소 가입 금액만 가입하시고 앞으로 2달 동안에 계속 분할로서 네네. 이렇게 투자를 늘려나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여다보면 시장이 좀 편하지 않으실까요? 또 너무 일희일비하시면서 sell in May 다 팔고 나가자. 네. 그랬다가 또 금요일같이 딱 튀어오르면 또 쫓아가고 테슬라가 폭락을 하다가 갑자기 폭등을 하면 또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리피트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계속 얘기해드렸죠. 미국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 네. 미국 투자를 그렇게 하시면은 30년 복리 8% 낼 거를 30년 복리 3%도 못 낸다. 전에 몇 번 보여주셨던 예. 그림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물론 당연히 매일 나오고 있는 지표들, 매주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서 확인은 해야 되죠. 근데 그걸 확인을 하면서 전체 큰 그림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지. 네네. 그걸 가지고 바로 액션에 취하면은 항상 좀 투자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2년물, 10년물 정도만 따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1개월짜리, 만기 1개월짜리, 3개월짜리 트레저리 빌 아주 초단기 금리들이 5.3, 5.4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개걸음을 치고 있는데 또 미국의 요즘 들어서 제니 옐런 장관의 그 초식이 그거잖아요. 일단 돈 많은 애들 지금 5.3, 5.4 같으면 아주 매력적이지 않니? 그러면은 여기다가 해서 초단기로만 지금 발행을 해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국채는 그래도 5% 밑으로 이렇게 잡아두고 있는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일본은행도 결국 채권 매입 규모 발표했는데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고 이 말은 일본은행발 유동성 공급은 계속될 것 같고 그러니 엔화가 안 잡히는 거죠. 네네. 개입을 한 해 만에 해도 자꾸 이렇게 155에 밑으로 안 가고 자꾸 160 위로 가려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단기채 공급이 많다 보니 단기채 금리 결국 2년물도 결국은 5%를 결국 올라서기도 했는데 이래저래 나중에 가서 그 금리 후유증이 어떻게 되건 간에 그건 나중 가서 생각하고 유동성이란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뭐 쪼들리기보다는 그냥 넉넉하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흡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유동성을 흡수한다?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양적 뭐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예금 증가율을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예, 그만큼 이제 M2 증가율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M2 증가율이 마이너스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예.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예, 그렇겠죠. 네, 지금 다른 모든 국가들을 보시면은 물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보시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잡히는 모습이 유럽 쪽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중국은 어떻죠? 중국은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내렸고 지금 중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2%대입니다. 예, 미연준 대비해서 3%나 차이가 나요. 그렇게 유동성을 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중국은 뭘 걱정하고 있냐면 디플레이션 걱정하고 있어요. 네네. 예, 물가가 안 올라갑니다. 예, 그만큼 또 중국은 계속해서 생산을 하면서 물가를 낮추는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수출을 하는데 네. 전기차 수출하고 신재생 에너지 수출을 하는데 단가 엄청나게 낮춰서 수출하고 있어요. 어허. 예. 그러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을 잘 안 하잖아요. 예. 예. 예, 지금 무역 전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도 AI 발 어떤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주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아까 고용 비용 지표가 1.2% 네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인플레이션 자극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 잘라요. 감원을 계속해서 안 그래도 하려는 뭐 거죠. 어제도 또 테슬라 추가적으로 뭐 그렇죠. 슈퍼차저 쪽에 한 500명 예, 가분한다고. 맞죠? 네. 그리고 테슬라의 CEO는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 비용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생산성 지표가 이제 내일이면 발표가 됩니다. 5월 2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오늘 FOMC 보고 예. 네, 이제 5월 2일 날 발표가 돼요. 그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인플레이션 올라갈 이유가 없겠구나. 이렇게 또 바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고용 시장이 너무 핫해서 고용 비용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그래서 소비가 너무너무 셀 거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수요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생산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AI가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뭐 아마존의 실적 발표됐죠. 그리고 대부분의 빅테크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 회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AI에 투자를 한답니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네. 더 많이 가속화하고 아까 보니까 애플이었나요? 네네. 제가 국가별로 쭉 돌려보는데 스위스가 좋게 나오네 그랬었거든요. 스위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네. AI 센터가 스위스에 있다면서요. 뭐 anyway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예.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 AI라는 것은 이건 그냥 급물살 탔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가속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요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규 매출 효과가 나옵니다. 생산성이 증대가 되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올 거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거 정말 골치 아프네, 너무너무 인플레이션이 높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지금 에너지 쪽에 있어서 예. AI가 굉장히 공급을 많이, 그러니까 AI가 많이 확산이 되면 될수록 전력 소비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네. 전력 소비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막 전선주라든지 전력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유가도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전력을 생산하려면 뭔가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화석 연료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모든 이런 이 AI 관련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에너지의 효율성도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나오는 숫자,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숫자를 확인할 때쯤 되면 또 말이 다 바뀔 거예요. 금리 내려줘야죠. 예, 뭐 예. 왜 저렇게 높게 유지하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은 금리가 훨씬 더 낮은 상황이고 유동성 풀고 있는데 미국만 안 풀고 있으니 금리가 계속 미국은 높으니 달러가 강세고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 미국도 금리를 내려줄 거네.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이제 잡혔네. 뭐 이런 식의 의견이 앞으로 3개월 동안 나오게 되면 7월부터는 금리를 내려주는 모습이 나온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이 타이밍이 네. 정말 좋은 기회죠. 만약에 우리가 자꾸 뉴스를 보고 있고 회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네. AI를 안 해요. 이건 앞으로 한참 멀었다. 우리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건 전혀 아니죠. 정반대죠. 그러면 이게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인플레이션 낮춰준다가 맞습니다. 네네. 이건 당연합니다. 옛날에 인플레이션을 인터넷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낮춰주는 효과를 자그마치 5년, 6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AI가 확산되면 될수록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저희는 생각할 때 아무리 못해도 3년 간다. 그게 가시화되기 시작한 게 작년 3, 4분기부터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이제 겨우 3분기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는 게 맞고요. 물론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2월, 3월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각이 완전히 이제 반대로 갔는데 다시 되돌아오면서 물론 너무 많이 금리를 내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GDP 성장률이 높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추정치 예측 나오고 있는 거 네네. 보시면은 많이들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성장률이 침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1, 4분기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 2, 4분기에 대한 성장률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면 올라갈 거다. 네. 또다시. 지금 아틀란타 연은 나우의 2분기 추정치는요. 3.9%가 나왔어요. 그건 너무 높은 숫자고 저건 또 조정이 되겠죠. 이 숫자가 이제 앞으로 바뀌겠지만 어쨌든 간에 1, 4분기보다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GDP 나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신뢰하는 지표인 그 뉴욕 연준이 발표하고 있는 나우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요 숫자 한번 보시면은 훅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예. 훅 떨어진 게 1분기고요. 훅 올라가는 게 2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1분기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지만 2분기는 예상보다 높게 나올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 예. 계속해서 골디락스 구간이 만들어질 텐데 일시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스태그플레이션인 것 같이 보였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계속해서 AI가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여러 가지 시장 지표들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되겠고 그걸 자꾸 우리는 기업들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빅테크 기업 봐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생산성이 좁아지는 부분이 비용 절감 부분이 아니라 신규 매출이 막 일어나는 거라고 치면요. 네. 그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비용 절감 없이 매출만 늘어날 때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AI가 예. 들어왔는데 비용 절감을 안 일으키는데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이 다 AI를 쓰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소비가 이쪽에 관련돼서 막 생깁니다. 그게 엣지 디바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막 생긴다. 이건 인플레이션 자극합니다. 네. 그게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딱 요소예요. 엄청나게 비용 절감을 일으키다가 1999년, 2000년도에 엄청나게 매출이 막 늘어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익과 연결이 안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졌고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99년, 2000년도에. 그러면서 생산성 지표가 훅 떨어집니다. 네. 2000년 1분기, 2분기부터.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안 좋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대형 기업들도 보시면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잘해요. 뭐 인원을 자르면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빅테크 말고 어떤 기업들이 IT에 투자를 하는데 네. 전체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똑같이 하고 그지만 그 안에서 AI 서버 쪽은 왕창 늘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어떤 미국 기업들의 모습이라서 예. 저희는 이게 뭐 무작정 이 비용을 늘려주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면서 큰일 났다. 이거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율을 높여주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물론 그 단가를 워낙 많이 낮추다 보니까 중국산들이 네네. 주가의 하락이 왔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그 생산성을 높이는 거에 가장 선두의 기업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은 심할 수 있지만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숫자들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숫자를 잘 해석하시고 항상 좀 선행하는 투자 전략을 펴시면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는 안 잡히고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우려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이 갖고 온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는 이제 물가 상승세 둔화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될 거고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앞서 한 네. 6월, 7월 얘기 주셨고 네. 그 전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네, 들어볼게요. 한번 정리를 예, 해보시죠. 예. 저희는 사실 미 연준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네. 6월 달에 내려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2월, 3월 숫자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한다. 사실 그렇게 실수를 한 게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렸죠. 늦게 올렸죠. 예. 그래서 그거 다 확인하고 하면 너무 늦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6월 달에는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4월 숫자부터 5월까지 숫자를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예측했던 대로 가고 있구나. 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미 연준이 너무 좀 위치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더 많이 확인을 하고 나서 행동을 옮길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4월 숫자 보고 5월 숫자 보고 6월 숫자를 보면 그러니까 6월 숫자가 아마 7월 중순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7월 31일에는 내려줄 거다. 이게 이제 저희의 지금 예측인 거고요. 그렇게 내리고 나면은 연말까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0.5에서 많이 내려주면 0.75 정도. 그리고 네. 또 이런 속도로 내년에도 똑같이. 그래서 0.5에서 0.75. 그러면 2년 동안에 얼마죠? 1%에서 1.5%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만 내려주고 더 이상 안 내려줘도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5.5잖아요. 예. 그러면 1.5% 내리면 4%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기 금리가 뭐 4%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뭐 보시면은 4.7%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떨어져 줄 거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의 미국의 이 가계 펀드멘탈과 기업의 펀드멘탈을 놓고 봤었을 때는 4%, 3.5에서 4% 정도의 금리는 감당 가능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미 연준이 아닌 정부의 입장에서는 네네. 이 금리가 4%대 이상이면 부담스러워요. 왜? 재정 적자가 너무 큽니다. 계속 지금 5%대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정부가 가장 지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정부가 부채 비율이 높아요. 네네. 예, 기업도 가계도 부채 비율이 안 높은데 정부가 가장 부채 비율이 높고 거기에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재정 적자가 나오는 것이고 펀드멘탈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축 통화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만 잡혔다라고 하면 빠르게 4%대까지 금리를 내려줄 거다. 그게 이제 앞으로 2년에 거쳐서 해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도 빠른 겁니다, 사실. 느린 게 아니에요. 네네. 많은 분들이 옛날에 하도 이렇게 막 금리를 내린 걸 경험하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2년 동안에 1.5%나 금리를 내려준다.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우리 옛날에 항상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예, 금리를 많이 올리더라도 뭐 1% 올리고 떨어뜨려도 많이 떨어뜨려야 1% 떨어뜨리고 이런 사이클로 갔는데
지금은 막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요. 막 올리는 게 5% 올리려고 되고 막.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한 2년 동안에 1.0에서 1.5% 정도의 금리를 내려준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춘 스케줄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7월에 한번 내려주면 그다음에 뭐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뭐 11월에 한번 더 내려준다든지 그리고 뭐 12월에 한번 더 내려줄 수도 있고 안 내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내년에 넘어가서 이제 또 보시면서 점도표 보시면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를 안 올린다가 맞아요. 금리 인상은 예, 없다.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예요. 예, 예. 예,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시각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안 빠집니다. 네. 그게 다시 돌아오면 또 시장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펀더멘탈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금리인 4.7%를 집어넣고 적절한 S&P 500을 연말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면 5,100포인트가 조금 안 돼요. 그럼 지금 딱 지수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까 보합 쪽에다 던지셨구나. 네. 근데 저희는 연말까지는 예, 예. 이제 금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까지는 떨어져 줄 거다. 그 금리를 하시면 정책금 기준금 10년 고점 그냥 시장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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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우리 유보 부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하고도 싸우고 계시고 네. 레리 서머스하고도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계시는 와중에 네. 뭐 다이먼 같은 경우는 6% 7%다 이제 8%까지도 제시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까지 시장 금리가 갈 수 있다 했고 지금 이제 레리 서머스 서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뭐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다 하는 거 중립 금리가 한 4%까지 왔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이제 FOMC 앞두고 혹시나 싶어서 닉 팀라우스 한번 검색해 봤더니만 두 개가 있네요. 지금 먼저 올라온 기사가 폭스 비즈니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제목이 그래요. Fed rate cuts are on pause. 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좀 멈추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표정 강조하는 이렇게 다운표까지 해가지고 indefinitely 무기한 레이트 금리 인하는 좀 무기한 연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닉 티메라우스가 월스트저널에 기사를 썼네요. 연준이 Fed to signal 아마 신호를 줄 것 같은데 it has stomach 배가 지금 복통이 있답니다. To keep rates high for longer. 이 얘기가 나오네요. High for longer. 자,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우선 제이미 다이먼의 생각. 이제 다이먼 아니, 생각을 제가 도전격파 들어가셨다. 이제. 들어가서 네. 이제 제가 네. 대충 생각을 해보면, 네. 자 이제 8%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추론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면, 자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거는 이제 기축통화가 있느냐 못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거로 생각하고요. 네. 이 그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을 운용을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그 은행이 가장 많은 대출을 해주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가장 많은 예금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예금의 15%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 금리는 사실 미국은요 예금을 금리를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디맨드 디파짓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이자 없는 금리가 네네. 상당히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적금 이런 개념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러면 대출이 금리가 높을수록 수익이 많이 나죠. 자,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대출 금리가 무작정 높으면은 기업들이 망하거나 은행이 개인들이 망하잖아요. 과거에 이제 2007년, 8년 기억해 보시면. 예. 그러니까 금리가 무작정 높으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지금 미국의 개인과 미국의 기업들은요 7, 8%의 금리도 감당합니다. 감당한다. 그 정도로 펀더멘털 튼튼해요. 그러면 대출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금리가 높은 게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은행권의 실적들이 네. 좋지가 않아요. 네. 은행들의 실적의 글로리어스 굉장히 화려했던 시대가 2006년, 2007년 이때예요. 그때 은행권의 이익이 얼마였냐면 S&P 500 이익의 29%였습니다. 그게 다 금융권이었어요. 예. 마진이 거의 3점 몇 프로를 예. 땡길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레리 서머스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4%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5%라고 생각합니다. 중립금리? 예. 옛날처럼 2% 전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AI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 AI가 생산성을 높여준다라는 것은 미국의 GDP 성장률을 연 2%포인트씩 높여줄 거다. 네. 그럼 무조건 2%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옛날에 1.5%, 2%가 중립금리였다고 생각하면 여기에다 2% 더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3.5%, 4%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higher for longer, 예. forever, 영원히 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왜냐하면 생산성이 계속 그렇게 높아지고 있다면 그 정도의 금리인 3.5%, 4% 유지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 얘기를 계속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금리에 대해서 너무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여기에 전략을 짜서 너무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짜리 TMF 제발 투자하지 마시라. 네. 30년짜리 미국 국채를 3배 레버리지를 걸어서 투자하시는 건 진짜 큰일 난다. 그것만큼은 하지 마라. 자꾸 그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금리가 그렇게 빨리 많이 휙휙휙휙 움직일 거라고 자꾸 예측을 하세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옛날에 너무,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네. 전쟁이 터졌는데 당연히 금리 확 내려줬다가 확 올렸다가 이게 일어나지만 그게 이제 지났어요. 네. 이제는 AI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이런 혁신이 예. 꾸준히 일어나는 해가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금리에 베팅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전략을 세울 때 금리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난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투자할게. 이렇게 자꾸 가시다가는 자꾸 수익률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혁신이 들어오고 있다. 네네. AI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자식들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공부를 하고 있다. 얘네들이 컸었을 때는 뭘 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뭘 하고 있고 무엇을 창출해내고 있고 어떤 네네. 수익성을 만들고 있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부장님은 이런 고금리 상황은 계속 좀 이어질 거고 여기에 맞춰서 중금리죠. 중금리. 중금리. 그쵸. 지금보다 한 1%포인트 좀 낮아질 수 있는 중금리 그 정도. 정도.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레리 서먼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제이미 다이먼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뭐 휘둘리실 필요 없다는 거죠. 저희가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고만 있으면 충분히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만약에 임금 상승률이 네. 연 단위로 막 5%, 6%씩 나온다. 그러면은 금리가 7, 8%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얼마냐면 3.8%입니다. 네. 그리고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연말 가면은 아마 3%대 나올 겁니다. 그러면 3%대의 임금 상승률이 금리가 7%, 8%면요. 큰일 납니다. 그죠? 세이빙스 레이쇼가 완전히 박살이 날 거고요. 그죠? 저축률은 완전히 힘들어질 거고. 그죠? 이자를 엄청 내야 되니까. 네. 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건 돼서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금 상승률이 3%인데 금리가 5% 이상일 가능성은 너무나 낮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연준이 어떤 그런 기조로 이어갈지 또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리는 뭐 중금리 상황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에는 뭔가 실적이 좋은 기업을 봐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예. 그거를 하면 할수록 수익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그 얘기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예. 생산성 지표가 잡히기 시작한 게 3, 4분기였다. 네네. 그럼 3, 4분기부터 계속해서 종목 선별하고 생산성 높여주는 기업 투자하고 예. 하면 수익률 차이가 S&P 500의 3배, 5배가 나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실적 발표 계속 이어졌잖아요. 맞아요. 상황이 어때요? 상황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전체 그림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 우선 순이익 관련돼서의 마진부터 예, 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순이익 마진율이란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4, 4분기가 훅 빠졌다가 지금 1, 4분기 숫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오른쪽 맨 예, 오른쪽이요. 11.5% 정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은 1, 4분기에 보시면 4, 4분기 11.2에서 11.5
딱 올라갔죠. 네. 그리고 2, 4분기, 3, 4분기가 왕창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 올라가는 폭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래 포워드 PER로 계산했었을 때 지금 미국 S&P 500의 PER이 약 한 20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저 20배가 어떻게 나오는 숫자냐면요. 올해 이익 증가율 10% 조금 넘는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배가 비싸게 보이죠. 왜냐하면 5년 평균이 19.1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것보다 더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 보시면 이제 2020년대니까 저거까지는 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약에 금리가 4%의 안정을 찾았다고 칩시다. 네네. 4%의 금리로 계산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절한 PER은 25배다. 그래서 20배는 넘는다. 예. 그래서 20배 밑으로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인데 예.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2%에서 3% 정도 시대가 되면 금리는 4에서 5%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PER이 적절한 PER은 전 23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말까지 23배의 PER로 갈 수 있는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다. 네네. 또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 기준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지수 대비해서 연말 아니면 1년 뒤에 15% 정도 상승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전체 지수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네.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별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1, 4분기만 놓고 보면 AI 네네. 관련주들이 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높았죠? 빅테크가 예. 올해 1, 4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평균치가 지금 60% 이익 증가율입니다. 근데 S&P 500 전체는 얼마인지 아세요? 예. 4%, 3.5%입니다. 예. 예. 그러면 걔네들이 거의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게 10%죠. 근데 얘네들은 그 빅테크는 한 25%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2배 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다면은 이런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 놓으시면 S&P 500 대비해서 수익이 2배, 3배가 난다는 거예요. 그 평소 이제 우리 유본 부장님이 이제 실적 위주, 숫자 위주, 그 펀더멘털 위주의 그 분석과 그리고 또 운영에 저도 이렇게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게 우리 국내로만 오면은 좀 이게 허물어지는 게 아무리 실적 좋아도 실적 좋고 잘 전망 좋은 회사를 공부해서 잡고 있으면은 돈을 벌린다면 참 주식 누구나 다 하라 하겠어요. 아니 하이닉스 그렇게 실적 보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작년 대비. 그런데 어제 또 자빠지는 거 보세요. 갑자기 뭐 또 압수수색 얘기가 나옵니까? 뭐 이러니까 그랬습니까? 뭘 진짜 국내 소식은 전혀 안 보시는구나. 압수수색이 나왔었어요? 전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 전혀 안 했었거든요. 예, 무슨 뭐 파도하고 무슨 이렇게 관련해서 또 이렇게 검감을 하고 검찰에서 이렇게 또 압수수색까지 했더라고요. 이러니까 참 어렵네요.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뭐라고 떠드는지 입도 쳐다봐야지. 이 뭐 근데 뭐 당국도 어떻게 쳐다봐야 생각해야 되나? 뭐 요즘에 하도 뭐 많이 올라오는 게 하이브 얘기도 많이 올라오고 뭐.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네. 회사에 대한 믿음, 신뢰도. 예.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그림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큰 그림은 뭐 예를 들면 작년을 봅시다. 작년이 S&P 500이 한 20% 올랐다고 치면 예. 우리나라도 뭐 한 그 정도 예, 갔죠. 올랐죠. 예. 다른 점은 뭐냐? 중간에 막 그걸 뭘로 하냐? 그 잔파동을 다 신경 쓰면서 다 먹겠다고 하면 이제 진짜 머리털 빠지죠. 그렇죠. 그 잔파동을 가지고 자꾸 이벤트 지금 방금 말씀하신 파도 얘기 나오는 게 그 잔파동인 거죠. 잔파동. 저희는 SK 하이닉스가 제가 어느 정도까지 좋게 보냐면요. 네. 우리 전 세계 제가 들여다보는 모든 AI 관련주들 중에서 1등. 네. 이렇게까지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런 잔파동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작년 한 해로 놓고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예,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좀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예. 자꾸 뉴스를 듣고 있으면 막 누르고 싶죠. 그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면 바뀌십니다. 네, 근데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차트만 보면은 좀 찝찝합니다. 네. 지수들이나 이 그동안에 잘 달렸던 빅테크들이나 이렇게 뭐 주봉 월봉해서 좀 큰 그림으로 볼수록 뭐 너무 서두를 건 없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뭐 그런 양상이라서 그것도 또한 우리 유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잔파동의 하나인데. 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그러면 네. 미국 주식 중에 가장 예. 변동성이 심한 주식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테슬라. 테슬라. 그죠? 예. 자,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연초 되면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 회사는 AI의 선두주자가 맞죠. 네네. 그리고 그것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네. 기가팩토리 자체가 그런 예, 거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전기차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걸 이용해서 로봇 택시 나올 거고 자율주행 나올 거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테슬라를 들여다 보면은 워낙 뭐 CEO가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으나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그림은 똑같아요. 보시면 2019년의 차트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2019년 하반기에 실적이 흑자 전환해요. 네. 그러면서 이건 지금이고요. 예, 2019년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하면서 얼마까지 오르냐면 그때가 이제 딱 치고 올라가는 게 18불이에요. 네네. 400불 갑니다. 그러니까 23배 올라요. 1년 동안.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주가가 아까 보여드렸던 주가 보시면 계속 흘러내렸냐? 400불에서 지금 얼마 가 있냐? 지금 180불 와 있잖아요. 예. 170불, 180불 나와 있어요. 계속 흘러내린 거죠. 예. 왜 그랬냐면은 전기차의 판매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마진이 자꾸 축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바이스를 파는 건데 그 디바이스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게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깔리고 나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AI를 이용하게 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로보택시 얘기하는 거고 이제 AI 회사로 전환한다라는 선언까지 했고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140불부터 190불까지 튀어버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완전히 튀려고 하면 네. 저희가 차트상으로는 200불을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그 200불을 돌파하는 시기가 뭐냐? AI 관련된 실적이 잡히면서 그 실적이 앞으로 엄청난 실적의 증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인식이 돼야 돼요. 네.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뉴스 가지고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겠다. 그것도 이제 한국 주식도 그런 비슷한 모습 아닐까요? 어쨌거나 난 사람은 난 사람입니다. 중국 가서 또 하루 이렇게 그거 하고 나서는 자기 재산이 하루 만에 13조가 늘었더만요. 주가 상승으로. 그분은 난 사람 돈 신경 인정. 안 쓸 거예요. 난 사람 인정. 네. 돈 신경 안 쓰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희 방송 중에 여러 가지 정보 좀 전해드렸는데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재테크존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휴일인데 나와주셔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